독립정신 23. 국민의 마음이 먼저 자유로워야 한다. 헌법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헌법에 의한 정치가 시급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준을 고려할 때 결코 쉽지 않다. 서양의 여러 나라들은 설립된 지 오래되지 않아 나쁜 관습이 깊이 뿌리내리지 않았지만 동양 사람들은 수천 년에 걸쳐 나쁜 관습이 깊이 뿌리박혀 학문이나 교육의 힘으로 그 같은 폐습을 쉽게 뿌리 뽑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유라는 새로운 이념으로 사람들을 오랜 관습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여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낡은 관습에 빠져 있으면서 몸만 자유롭기 원한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모두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 사람이 마음으로 하고자 한다면 되지 않을 일이 없을 것이다. 속담에 이르기를 부뚜막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했듯이 아무리 쉬운 것도 하려고 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마음의 결박을 풀지 못하여 아무것도 하려는 생각이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찌 스스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는가. 여기서 결박당하고 있는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양반과 상민간 구분을 허물어뜨리지 못하고 있다. 사람은 상중하 구분 없이 태어난다. 상민도 같은 사람이고 나라의 백성이다. 상민이 성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 무시할 것인가? 그들이 임금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는데 양반 자손이 아니라고 그 충성심을 하찮게 볼 것인가? 오늘날 양반들의 시조는 어떤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생겼는가? 예로부터 이름난 충신, 학자, 영웅들이 모두 양반이나 이름난 가문 출신인가? 사람은 모두 평등하게 태어났으나 노력하는 데 따라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다. 똑같이 태어났더라도 도덕과 품행을 잘 닦고 무언가 이룩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면 훌륭한 사람들이 된다. 전쟁에 나가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데 공을 세우면 남이 장군이나 이순신 장군처럼 칭송받게 될 것이다. 자기 부모나 조상보다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그들처럼 성공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할 것이 없다. 우리는 어찌하여 자기 가문에 이름난 조상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을 하느님같이 모시는가? 다른 사람은 그처럼 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조상 이름을 들먹이며 자기의 신분을 높이려고 한다. 그 때문에 조상 이름에 의지하여 잘 살려 하니 스스로 노력하려는 의욕이 없어질 뿐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얕아져서 발전하고자 하는 정신이 사라지며 나아가 인재가 태어날 수 없어 나라를 점점 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할 관직은 사실은 소수가 독점하고 있다. 관직이 이정승이나 김판서의 전유물이 되어 병신이나 무식한 사람이라도 이름난 양반 가문의 자손이면 벼슬을 주어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고 백성들을 자기 집 종처럼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학문과 재주를 길러 무엇에 쓰겠는가. 양반 자제들은 배우지도 않고 식견도 좁아져서 날이 갈수록 자신의 직분이 무엇인지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었다. 그들이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라고는 남을 억압하고 호령하는 것뿐이다. 그들은 권력을 남용하여 모든 사람들의 길을 꺾으며 저 혼자만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물건 취급하고 있다. 백성의 재물은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빼앗고 미천한 사람들의 여자까지 빼앗아 가기도 한다. 백성들은 그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오롯이 양반 손에 달렸다고 믿어 양반을 받들고 돕는 것이 그들의 도리라고 여기고 있다. 비록 뛰어난 사람이 있더라도 개천에서 난 용이라 하며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백성은 학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감히 벼슬자리를 넘보지 못한다.
일반 백성의 자식들은 아무리 총명해도 경륜을 펼칠 수 없으므로 힘써 노력할 필요가 없다며 배우기를 힘쓰지 않으니 수없이 많은 아까운 인재들이 버려지고 있다. 전국을 통틀어 양반은 전 국민의 1,000분의 1도 안 된다. 양반들이 모두 나라를 위해 일한다 할지라도 999는 모두 양반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니 나라에서는 999의 백성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처럼 우수한 백성들을 잃어버려 나라는 날마다 쇠퇴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으나 백성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개혁하려 하지 않는다. 이름난 가문의 자손이 높은 벼슬을 했다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인품과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사람들은 그가 당연히 일을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 반면 아무 정치적 배경도 없고 변변치 못한 가문 출신이 관직에 오르면 그가 아무리 학식과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기는커녕 하루빨리 물러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누가 관직에 오르기 위해 학문과 재능을 닦으려 노력하겠는가? 보통 사람들은 차라리 무능한 양반 밑에서 종노릇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남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사람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어떤 일에 닥치거나 무슨 말을 들을 때 무엇이 유익하고 해로운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다. 항상 일어난 상황이나 말하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갈대처럼 흔들리며 영향력 있는 한두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들을 따르며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무시하니 어떻게 원리 원칙이 서 있는 사회가 되겠는가? 사람들이 있는 한 시비가 없을 수 없으니 시비란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 해서 생기는 것이다. 누가 옳고 그른지 공정하게 판정할 수 있다면 무슨 시비가 있겠는가? 사람은 누구나 시비를 분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거울 같아서 깨끗이 닦지 못하면 제대로 보이지 않듯이 계속 시비를 잘못 가리게 되면 판단 기준이 흐려져서 원리 원칙이 무너지게 된다. 만약 잘못한 쪽이 이기고 정당한 쪽이 진다면 문제의 중요성에 따라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니 이 어찌 위태로운 세상이 아니며 사람들이 염려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교육을 하는 근본 목적은 사람이 가진 지혜의 본성을 거울처럼 맑게 닦아 세상 만사를 있는 그대로 거울처럼 비추게 하여 잘잘못과 우열을 가리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계명한 나라에서는 교육과 학문을 매우 중시한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한두 사람이 경솔하게 결정한다면 잘못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무슨 일이든지 여러 사람이 모여 각자가 의견을 내놓고 토론하여 찬성 또는 반대로 결정한다면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가령 10사람 중에서 6사람은 옳다 하고 다른 4사람은 틀린다 하면 6사람의 의견대로 결정되는 것 같이 몇 명이든 몇만 명이든 이런 제도를 따른다면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 결정하는 것이니 무슨 실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곧 문명한 나라에서 인재를 선발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공평한 제도이며 이로써 부당한 결정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결정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의견을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들이 무엇이 옳은지 모르고 한두 명 영향력 있는 사람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한다면 이 제도는 영향력 있는 자들의 뜻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가령 11명이 한 가지 문제를 결정할 때 5사람은 찬성하고 5사람이 반대한다면 나머지 한 사람에게 오롯이 그 결정이 달렸으니 그 사람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사람이 옳은 판단을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은 그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위태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름난 양반의 말이라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옳다 하고 상민이 한 말이면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듣지도 않으려 하니 어찌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물으면 나는 남들이 하는 대로 할 것이니 다른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라 하거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하거나 내 의견은 이러하지만 저 사람의 의견이 저러하니 그 의견에 따르겠다 하거나 남들이 그러하니 나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처럼 찬반 양쪽의 눈치를 보면 자신이 어떤 의견도 내지 않으면 시비를 제대로 가릴 수 없게 된다. 한두 사람이 이러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이러하니 사소한 일도 의논하여 결정할 수 없을 것이며 더욱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제대로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나라에서 어떻게 공평한 결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어찌 패단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 모두가 생각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셋째, 관리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노예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고위관리에게 지위와 권한이 주어진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위해 일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직은 일을 처리할 때 사리사욕을 채우려 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공평하게 처리해야 한다. 누구든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그의 의견을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지위의 권력이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진다. 이러한 영향력은 억지로 막을 수도 없고 또한 억지로 줄 수도 없다. 사람들은 이런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어떤 자리에 권력과 명예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들은 어떤 지위가 있어야 말에 무게가 있고 또한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보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고자 한다면 정직한 자는 도태되고 간악한 자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그 자리는 부심받는 자리가 되고 만다. 따라서 명망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더라도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을 것이며 분명한 사실도 의심하고 진실한 말도 믿지 않게 된다. 오늘날 우리나라 고위 관리들은 이처럼 불신을 받고 있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비록 어리석고 무능한 관리라 하더라도 그들이 하기 전에는 백성은 아무리 재주와 능력이 뛰어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한다고 해도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관리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막으면 안 되는 줄 알고 평민은 우리나라를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도 도와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오로지 관리들의 말만 무조건 따르고 있으니 이것이 노예근성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러니 어찌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할 수 있겠는가? 넷째, 권력에 의존하기 좋아하는 습성이 있다. 사람은 마땅히 능력을 길러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의지하게 해야 할 것이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치를 모르고 남에게 의지할 기회를 찾는데 분주하니 천하에 이보다 더럽고 천박함이 어디 또 있겠는가? 옛날부터 뜻있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정몽주는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려는 정변을 막으려 목숨까지 바쳤으며 조선 왕조의 박태보는 불에 달군 인두로 찢어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최근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반란군이 궁궐로 쳐들어올 때 담배 장수가 담배 썰던 칼을 들고 그들을 막으려 했다 하여 지금까지 칭찬이 자자하다. 우리 역사에서 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다. 역사상 이름난 사람들은 단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데 집착했던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뜻을 소중히 여겼다. 그들은 뜻을 버리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라고 마찬가지라고 여기고 목숨까지 바쳐가며 뜻을 지켰다. 그리하여 그들의 이름은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기억되니
이것이 사람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근본이다. 사람들의 생각이 차차 타락해져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음식이나 쾌락을 탐내고 사는 것에만 급급하다. 그들이 천박한 태도와 부패한 행동은 말할 수도 없어 바로잡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들은 비난을 받고 망신을 당해도 상관하지 않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길만 쫓고 있다. 나쁜 세력에게 맞서며 사악한 것을 극복하고 의로운 것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는 사회에서 어찌 의로운 것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가 스스로 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은 의로운 것과 악한 것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큰 전쟁판이라 할 수 있다. 계명한 나라에서는 의로운 쪽을 도와 싸우는 사람이 많으므로 옳은 쪽이 인정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에서는 악한 쪽이 판을 치게 된다. 처음에는 악한 쪽이 강하고 의로운 쪽이 약해 보인다. 그러나 누구든지 진리를 바로 깨달아 약한 처지에 있더라도 굳게 지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런 이치를 모르고 언제든지 강한 쪽 편만 든다면 동화에 나오는 박쥐와 다를 거 없다. 박쥐는 길짐승과 날아다니는 새가 싸우자 어느 쪽이 이길 것인가 살피고 기는 동물이 이기면 날개를 감추고 길짐승 쪽에 서며 날짐승이 이기는 것 같으면 날개를 펴서 새들 쪽에 섰다. 시간이 지나 기는 동물과 새가 모두 박쥐가 무엇을 노리는지 알고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거부했다. 박쥐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추방했다가 선과 악이 싸워서 결판이 난 다음에 사회로 돌아오게 해야 할 것이다. 비록 박쥐와 같은 사람들이 사회에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들에게 책임 있는 자리를 맡길 것이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도록 할 수 있겠는가? 이는 권력에 의지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패단이다. 다섯째, 사람이 사사로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사로운 생각이란 자신만을 위하는 마음에서 생긴다. 살기 위하여 위험한 것을 피하고 이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동물의 공통 특성으로 이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살기 위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사사로운 생각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남을 해롭게 하면서 자신만을 이롭게 하려 한다면 남에게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해로운 것이니 이것이 바로 사사로운 생각이다. 남을 이롭게 하면서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게 하는 것을 공익이라고 하니 공익을 참된 이익으로 여기는 자는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본분으로 삼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행복과 안전이 사회 전체에 달렸기 때문이다. 사회란 사람들이 모여서 된 것이니 두세 사람이 모여도 사회요. 도시나 나라와 온 세계가 모두 사회이다.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혼자서 살 수 없고 여럿이 모여서 규정과 질서를 정하고 서로 의존하기 위해 사회를 만든 것이다. 가령 몇 집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도 분쟁이 많으면 아무도 안심하지 못할 것이며 한 사회가 풍성하게 잘 살면 그곳에 사는 사람은 누구도 먹고 입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라도 큰 사회이므로 이와 같다. 사회와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해 아는 민족들은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것이 곧 자기 집을 잘 살게 하는 것이며 나라를 평화롭게 하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공동체의 이익을 지키는 것을 국민된 책임으로 알고 있다. 이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자기 한 몸만 보존할 수 있으면 사회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으며 자기 한 몸만 편안하면 사회가 위험에 처해도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믿는다. 사람들의 생각이 얕아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원수만 신경을 쓰고 그 사회의 공통된 이익과 공통된 원수는 상관치 않는다. 이처럼 모든 일을 자신과 관련된 이해관계에 따라 생각하니 이는 마음이 사사로운 생각에서 벗어나기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자가 나라의 일을 다룬다면 누가 사회에 이로운 사람인지 어떤 일이 사회에 유익한 것인지 판단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처리할 것이므로 사회는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게 된다. 여섯째, 낡은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어떤 문제를 고려할 때 항상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하여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택할 줄 알아야 일이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 비교하고자 하는 생각이 먼저 있어야 하며 설령 비교할 생각이 있더라도 자신이 먼저 알고 있던 것만이 좋다는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아무리 비교해도 좋은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옛날에 좋게 여기던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오늘의 세계는 모든 나라들이 지혜를 총동원하여 갖가지 편리하고 발달된 방법들을 가지고 경쟁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과거에 좋았던 것을 더 좋은 것으로 개량하며 자기들에게 없던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워서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처럼 나라 간의 학문과 기술로 경쟁하므로 과거에 없었던 나라가 보다 발전된 것을 배우는데 게을리한다면 다른 나라에 뒤떨어지게 된다. 새로운 것이 계속 개발되면서 문명의 발전이 끝이 없으니 새 것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다른 나라들처럼 번성하거나 예전 것만 고집하는 나라는 쇠퇴하고 만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같은 상황에 처하여 있은즉 목마른 사람이 샘물 찾듯이 새 것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전 것 지키기를 목숨까지 아끼며 과거에 수립된 전통이라 하여 그것이 좋은 전통인지 아닌지 상관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또한 우리 것은 천하의 제일 좋은 것이라 여기며 조상 때부터 내려온 것이면 언제부터 있었는지 지금 세상에 합당한 것인지 다른 나라에도 이러한 것이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고칠 생각도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밖에 없고 변치 않으려 한다 해서 변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을 10년 전과 비교해도 놀랄 만큼 발전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끝내 우물 속에 있는 물고기 신세를 면하지 못하여 우물 속에서 본 하늘이 제일 넓다고 믿고 있으니 태산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본 자의 말을 어찌 의심하지 않고 믿겠는가. 마찬가지로 목매한 사람은 새로운 것을 싫어하며 온갖 방법으로 개혁을 반대한다. 이러한 생각으로 나라일을 처리한다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거에 집착하여 결국 나라에 큰 재앙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일곱째, 거짓말하는 나쁜 습관에 젖어 있다. 진실이란 모든 일의 근원이요 모든 행동의 으뜸이다. 진실이 없으면 옳은 말이라도 믿는 자가 없을 것이며 훌륭한 사람의 충고라도 따를 자가 없게 된다. 속아서 따른다 해도 머지않아 진실이 드러날 것이니 거짓이 드러나면 누가 다시 믿겠는가?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협조가 없으면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할 일은 생각지 못하고 그러한 여건에서 큰 일은 성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이 점점 쇠퇴하고 있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날마다 큰 사업을 벌여 부강하게 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진실되게 행동하느냐 아니냐 차이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와 청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거짓말 때문이니 거짓말하는 악습을 말하고자 하면 끝이 없다. 인간 만사의 거짓말과 기만술이 판을 치며 그것을 권모술수라 하여 필요한 처세술을 인식하고 있다. 거짓이 없을 수 없으며 그것이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친구를 대하고 나라를 다스리며 다른 나라와 교섭하는데도 갖가지 거짓말을 동원하고 있다. 남에게 말할 때 진심을 감추며 남의 이야기 들을 때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부터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정직한 말도 속이는 것으로 여기고 내가 한 진실한 말도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단 두 사람의 사이에 사사로운 일조차도 믿고 논의할 수 없으니 어찌 나라의 큰일을 논의하여 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와 청나라는 거짓말 천지라 하여 다른 나라에서 공사나 영사를 임명하면 정직한 사람들은 부임을 주저하는데 그 이유는 진실이 통하지 않아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참으로 부끄럽고 통탄스러운 일이다. 이 두 나라에서는 거짓으로 인해 일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침내 외국인들이 무력으로 위협하자 그들은 뇌물을 주어 외국인들을 달래려 하니 이것이 오히려 화근이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사회는 공공윤리가 무너져 활력이 없어지고 거짓이 판을 치니 백성들이 어찌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사기와 기만이 만연하여 그 폐단을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같은 악습을 버리지 못한 가운데 나라 일을 논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면 협잡, 뇌물, 아첨만 늘어날 것이다. 그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엄격한 법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여덟째,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하느님이 천지 만물을 그 모양과 색깔을 기묘하고 섬세하게 창조하였으나 그것을 사람이 활용하지 못하면 버려진 것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영혼을 부여하여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혜가 지속적으로 발달되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종교와 정치도 모두 동양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서양 사람들의 그것을 가져다가 항상시켰으니 우리는 그것을 배우며 서양의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경물학과 화학을 예로 들자면 우리는 서양 사람들이 그처럼 정밀하게 발전시켜 놓는 것을 보고 탐복하고 있지만 그 같은 학문은 동양의 경물치지, 사물을 탐구하여 지식을 넓힘의 원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이 원리를 논하고 있었을 먼 옛날, 서양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를 꾸준히 연구했더라면 크게 발전해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려고 애쓰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선각자의 말만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았지 그것을 더욱 연구하여 향상시키지 못했다. 그 결과 우리의 선각자들은 서양의 선각자들보다 덜 존경받게 되었으니 선각자들을 받들려고 한 것이 오히려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우리가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어디서 왔으며 과일을 먹을 때 어느 나무에서 딴 것인지 묻는 것이 타고난 성품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성품을 버리고 세상 만물에 대한 이치와 근본을 탐구하지 않았다. 하느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창조하신 것들을 탐구하여 활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어 마침내 서양 사람들이 이들을 탐구하여 여러 가지 유용한 물건들을 만들려고 한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사람과 세상 만물의 근본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세상 만물을 탐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만물을 사람보다 더 신성하게 여겨 해와 달과 별은 말할 것도 없고 산천초목과 날짐승, 곤충 등 모든 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처럼 온갖 나쁜 풍습과 미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결박하고 있다. 하잘것없는 동물이나 산천초목에 매달리고 헛된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나라일을 논의하는 권리를 주었을 때 그들이 진보와 번영을 위한 중요한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패단이다. 이상 8가지는 사람의 마음을 결박하여 자주권, 아무런 속박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데서 오는 패단이다. 이것을 깨뜨리지 않고는 백성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여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기 어렵다. 사람마다 내가 먼저 이런 나쁜 관습에서 벗어난 후 다른 사람들을 계몽하는 것을 책임으로 삼아야 하겠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신학문이 아니면 안 된다. 신학문이란 함은 몇 천년 전에 어리석게 믿던 것을 내던지고 누구나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마음으로 깨닫고 확신이 서는 분명한 증거와 확실한 실체를 기초로 하는 학문이다. 오랜 옛날에는 서양 사람들도 큰 코끼리가 해를 지고 달린다거나 무슨 귀신이 들고 다닌다고 믿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괴물이 해를 먹어서 일식이 되며 옥토끼가 달 속에서 약을 찢는다는 말과 같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내고 지식을 향상시켜 우리의 사고를 더욱 발달시키면 세상 만물의 원리를 더욱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벼락을 피하고 폭우가 쏟아지는 것을 예방하며 물과 불을 인공적으로 만들고 그 자리에서 변하게 하는 등 이처럼 신기한 일을 사람마다 배워서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만들면 된다. 개화한 사회에서는 천문, 지리, 화학 등 온갖 학문이 날마다 발전하여 새로운 발명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학문들을 알지 못하면 사물의 원리를 파악할 수 없으며 원리를 모르면 어리석은 생각을 깨뜨리지 못하게 된다. 어찌 우리가 인간의 타고난 정신과 능력과 만물을 다스릴 종기와 지위에 있음을 알면서 타고난 권리를 활용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우리 동포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신학문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나 신학문에 힘입어 자유의 권리만 알고 자유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러한 권리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권리의 한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